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 공학 6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제 기초 이론 부분 다 했어요. 마지막 이제 직류회로 부분 잠깐 보완해서 설명하면 이제 부하가 두 개일 때 직렬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병렬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죠. 그럴 때 이제 이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지 복습을 해봅시다. 이 정도는 이미 다 했겠지만 직렬 연결 회로 병렬, 병렬, 연결.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 R1, R2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R1, R2. 그리고 여기 두 개 있어요. 여기 전구가 두 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 V가 있고 그러면 여기 흘러가는 I는 얼마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12V, 여기 V는 12V, 12V가 있고 V는 12V가 걸려 있고 저항이 직렬로 R1은 2ohm짜리, R2는 4ohm짜리가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는 얼마일까요? R분의 V죠? I는 R분의 V니까 직렬로 연결했을 때 R은 그냥 두 개 합하는 거지. 직렬 연결일 때는 저항을 그냥 합한다. R1 더하기 R2. 이거 V. 이렇게. 그래서 합하면 2 더하기 4. 6분의 12. 그래서 6분의 10이니까 2A가 흐른다. 아시겠죠? 만약에 병렬로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돼서 병렬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12V가 걸려 있는데 R1과 R2가 병렬로 연결돼 있다. R1은 2ohm이고 R2는 4ohm이다. 이렇게. 이거 해봐요. 연습해봐. 마찬가지로 이것도 I는 R분의 V인데 이제 이 R이 직렬일 때는 R은 R1 더하기 R2 이렇게 또 여러 개 있으면 계속 더하면 되는 거고 병렬일 때는 어떻게 되죠? R 토탈은 R분의 토탈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렇게 되지. 네? 기억나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이것은 R1 곱하기 R2분의 R1 더하기 R2니까 최종적으로 병렬 연결일 때 R은 뒤집어서 R1 더하기 R2분의 R1 R2다. 그래서 저항의 합분의 저항의 곱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아요. 합분의 곱. 그래서 여기 합분의 곱 그냥 바로 이제 써도 되지. I는 저항은 합분의 곱. 먼저 계산을 합시다. R은 합분의 곱. 합 R1 더하기 R2 합분의 곱 R1 R2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그래서 2 더하기 4분의 2 곱하기 4 6분의 8 3분의 4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이제 V는 12V고 저항은 3분의 4 오hm 이렇게. 그럼 얼마예요? 4분의 4분의 36 49 36 9V 아니 9A 9A가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의 문제인데 직렬로 연결하면 2A가 흐르던 것이 병렬로 연결하면 9A가 흐르네. 그렇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여기에서 12V 한쪽이 10이고 한쪽은 0이라고 보면 되지. 하나는 보통 접지돼 있어요. 여기 접지. 그래서 여기 이제 12V의 전이차에서 출발한 그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가는 거지. 전류가 쭉 흘러가는데 여기서 저항에서 이제 볼티지가 드랍이 한번 생겨요. 그다음에 또 흘러가서 여기서 또 볼티지 드랍이 또 한번 생겨. 이렇게 해서 이제 0으로 딱 떨어지는 거지. 예를 들어 여기 계산해 보면 나오겠지. 볼티지 얼마나 소비됐는지. 그럴 때 저항을 두 개를 가야 되니까 두 개를 이기고 가야 되니까 I가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여기서 이제 전류량이 이렇게 위쪽으로 한번 가고 아래쪽으로 가서 다시 만나지. 예? 예. 만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이 흘러간다. 저항이 훨씬 더 작아지는 셈이 돼서 더 많은 양이 전류가 흐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뭐 물리학이나 고등학교 때 배운 그걸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 헷갈렸던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전류가 초당 흐르는 그 전하량이다. 쿨롱 퍼 세크다. 이런 거 좀 더 엄밀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2장 전기와 자기 부분이 이제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모터와 관련해서 모터, 뭐 변압기, 또 뭐 발전기 이런 기계들은 다 이 전기와 자기의 현상을 가지고 하니까 여기 전기와 자기 부분을 보면 첫 번째 전기와 자석의 관계, 두 번째 전류와 자계, 자기장, 자계의 관계, 세 번째 자기회로, 자기회로와 전기회로, 회로에 대해서, 네 번째 전자기력에 대해서, 다섯 번째 전자기 유도 현상이 나오죠.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여섯 번째 자체 유도. 전기를 만들어내 스스로. 자체 유도. 셀프 인덕션. 셀프 인덕션. 인덕션. 7번 상호 유도. 서로 코일들이 서로 이제 전기를 유도하는 건데 서로 영향을 받아서 상호 유도. 이름은 다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가를 이번 시간에 잘 정립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Mutual Induction. 전기와 자석의 관계에서 전기와 자석의 관계를 한번 보면은 먼저 자석에 대해서 또 자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유도 현상 매그네틱 인덕션 자체 유도하고는 좀 다른 말이에요. 이건 자기력선 할 때 자기 매그네틱 인덕션 그래서 자기 유도라는 것은 이제 자석이 되는 거죠. 자석처럼 되는 자화되는 거죠. 자화된다. 철 같은 것이 자석 옆에 있으면 매그네틱 인덕션에 의해서 자석으로 변하지. 예? 자석으로 변하지 않는 물질도 있고 자석으로 잘 변하는 물질들도 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 사이에 쿨롱의 법칙. 그 앞에서는 그 대전된 두 전하 사이에 쿨롱의 법칙 배웠죠. 이제는 두 자석 사이에도 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또는 미는 힘, 자석 사이에. 자극 사이. 자석이지, 자석. N극과 S극. N극, S극. 이 자극 사이에서의 쿨롱 법칙.
법칙. 또는 뭐 자극 사이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자기장 사이지. 자기장. 자극 사이에는 자기장이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요한 용어로서 자속의 자기력, 이 자기장의 세기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 단위가 이제 자속이라는 용어를 써요. 자속. 전기에서는 쿨롱 있다면 여기서는 자속이 몇 웨버냐. 매그네틱 플럭스라고 쓰고 자속 기호로는 phi 뭐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 소문자로 쓰기도 하는데 단위는 웨버 몇 웨버냐.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자속. 면적당 이 자기장이 얼마나 센가. 그건 자속 밀도라고 불러요. 자속의 밀도. 밀도면 보통 최적당인데 여기서는 면적당으로 정의했어. 자속 밀도. 매그네틱 플럭스 덴시티. 여기 뒤에 매그네틱 플럭스의 밀도니까 덴시티인데 볼륨당이 아니고 면적당이다. 그것만 유의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B라고 쓰고 자속 밀도 B는 자속을 면적으로 나눈 거다. 단위 면적당 이 자기력선이 몇 개나 있는가 그걸 나타내요. 자속 밀도. 맞네. 쭉 맞네. 자속 어디까지 왔어? 자기 유도 1 6.1 자화까지 혜택시켰어. 응? 자속 밀도 자속과 자속 밀도 6 자석이 된다. 자화 현상. 이거 좀 살펴봐요. 자, 자석은 이런 게 자석이지? 여기 자석 N극 S극 여기 N극 여기 N극 S극 이런 게 자석이죠. 이제 이 자석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이게 자철광 주성분이 철과 산소인데 산소 O4 이게 자석의 성분이에요. 이게 이제 지구도 사실은 자석이지. 지구는 묘한 자석이야. 지구는 물론 이제 지구에 이 자석이 성분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지구는 구조적으로 여기에 뭐 있잖아요. 구조가 뭐 여기 뭐가 지각이 있고 뭐 멘틀이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액체 부분이 있어요. 액체 부분. 그래서 이 고체, 액체, 고체 이런 구조를 돌려주면 자석이 돼. 그래서 이거를 깨달았고 누가 만들어 봤어요. 소형 이거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 보니까 자석이 나. 이 자기력선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지구상에 이미 자석이 존재했던 거지. 자철광이라는 성분이 자석이 되니까 이런 것을 이제 천연 자석이지. 천연 자석이라고 해요. 천연 자석. 또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인공적으로 제조할 수도 있어. 제조한 걸 우리가 영구 자석이라고 불러요. 영구 자석. 우리가 보통 다 구입하는 건 다 영구 자석이지. 인공적으로 이제 그런 성분들을 가지고 만들죠. 그리고 주로 철이 이제 대표적인 그 자석이 잘 되는 물질이죠. 강자성체. 절연체 중에서도 이 세라믹도 의외로 자석이 재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석은 그 이 자석의 그 자력선
제가 패러데이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패러데이 얘기를 여기서 좀 해야 되는데 다시 패러데이. 패러데이 전에 그 웨르스테드가 발견한 거. 이 책상 위에 전선에 전류를 흘려드는 이제 실험을 이렇게 했는데 그 옆에 나침판이 있었는데 딱 온을 하니까 전류가 확 흐를 때 나침판이 반응을 하더라. 그러고 나서는 반응을 않고 가만히 있다가 또 딱 끌 때 또 반응을 하더라. 그래서 전류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생기면 자장이 발생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침반은 자석의 영향을 받잖아요. 자장의 영향을 받는데 여기 자석도 없었어. 근데 전류만 단지 넣었다가 뺐다가 해봤더니 얘가 반응을 해. 그러면 전류를 넣었다 뺐다 하면 주변 그 순간 자석이 된다는 거잖아요.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죠. 그걸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된다. 전기가 자기를 생산하는 거지. 유도하는 거지. 자기 유도야, 이게. 이게 일종의 이게 자기 유도. 이제 물론 이 오리지널 자기 유도는 뭐냐면 여기 자석이 천연 자석이 또는 영구 자석이 있을 때 이 옆에다가 쇠를 여기 상관없는데 여기 NS 뭐 SN 자석 사이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 알죠? N극에서 나와서 자기력선이 S극으로 들어간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이게 자기력선이라고 부르지? 자기력선. 이 자기력선이 뭐 수이 많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 수이 많은데 선이 많을수록 자기장이 세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게 뭐야? 자석 밀도야. 그럼 저 선이 몇 개나 될까? 1웨버는 여기 자석 1웨버는 저 선이 자기력선이 10의 8승계의 자기력선으로 정의를 해요. 10의 8승계. 우리가 1쿠울롱이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로 한 것처럼 1웨버는 자기력선이 10의 8승계. 이렇게 1억 개인가? 8승이면은 100만 천만 억 개네. 1억 개의 자기력선. 1억 개는 다 그릴 수 없지만 만약에 이게 1웨버라고 하면 1억 개의 자기력선이 이제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상상을 해요. 이거하고 딱 비교를 해. 전하 Q의 단위는 쿠울롱이다. 1쿠울롱은 의미가 전자가 몇 개? 전자 2가 몇 개냐면 6.25 곱하기 10의 19승이었나? 18승? 18승계였지? 그러면 이거하고 동일하게 여기 지금 뭐야?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하에 대응하는 말이라고 보면 돼요. 전하에 대응하는 자속, 파이라고 쓰고 단위는 웨버라고 쓰는데 이 의미는 자기력선. 저기 전자에 대응하는 게 자기력선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전자 대신 자기력선에 어떤 입자가 자기력선을 타고 간다고 생각해도 돼요.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겠네. 전기니까 뭐 전자니까 자자 어떤 뭐 그런 어떤 입자 전기적 입자가 그 자기력선 때에서 흘러간다고 봐도 돼. 이게 10의 1억 개가 그쵸? 동일한 개념이야. 그쵸? 그래서 자기력선이 10의 8승계 1억 개가 흘러가는 걸 1웨버라고 해. 1쿨롱은 전자가 6 곱하기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흘러가는 게 1쿨롱이고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 양이 저기고 이것은 자력선 10의 8승계를 1웨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자석 밀도는 단위 면적당 웨버. 그러니까 1제곱미터에 10의 8승계 1억 개가 흘러가는 것을 이 자석 밀도라고 하는데 이게 좀 헷갈려요. 이거 지금 전기 쪽은 우리가
쿨롱, 암페어 이런 게 있는데 자기 쪽은 좀 익숙하지 않죠? 자, 웨버를 기억하시고 웨버는 쿨롱하고 비교되는 값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밀도는 그 웨버 퍼 미터 제곱이 있겠지? 예? 자속 밀도는 자속 밀도 B는 자속 나누기 면적이니까 자속의 SI 단위는 웨버예요. 그래서 웨버 퍼 미터 제곱 이렇게 단위를 가지고 가는데 이걸 줄여서 테슬라라고 해요. 테슬라. 알겠죠? 테슬라가 나왔어. 테슬라의 단위 테슬라라고 해. 근데 테슬라가 너무 큰 단위예요. 단위 면적당 1웨버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양이야. 그래서 이 테슬라를 만분의 1로 쪼갠 것을 가우스라고 그래. 가우스. 만 가우스. 그러니까 너무 큰 단위니까 1 테슬라. 1 테슬라라고 하는 것은 웨버 퍼 미터 제곱인데 이것을 만으로 쪼갰어. 만 가우스. 그러면 뭐겠어? 가우스의 단위는 웨버 퍼 제곱 센티미터 이게 되겠네. 더 작은 사이즈 당 아까 1제곱미터당 웨버면은 테슬라인데 이거 제곱 센티미터니까 더 작겠지? 만이지? 만 가우스. 가우스. 그래서 지구의 자장이 0.5 가우스입니다. 지구의 자장의 그 자석 밀도가 지구는 자석 밀도가 0.5. 그다음에 가장 우리가 큰 자석 밀도는 보통 이제 MRI 찍을 때 엄청난 그 자장이 있는데 그게 한 1 테슬라쯤 된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굉장히 큰 값이에요. 웨버 퍼 미터 제곱. 그래서 자석과 자석 밀도 지금 설명을 드렸고 자화된다는 건 원래 이 자석과 자석 사이 즉 여기는 이제 들어가겠지. 나가고 들어가고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고 이 자기장 사이에 뭐 철을 넣으면 철을 넣으면 얘가 자석이 되는 거지. 여기가 이제 N이면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되고 이렇게 자석이 되는 현상을 자화 또는 자기유도라고 그래요. 자기유도. 물론 여기에서 웨스트레드가 발견한 이 전류가 흐를 때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된다. 이것도 일종의 유도지. 자기유도라고 볼 수도 있지. 그래서 이게 일종의 전자석 같은 것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전류의 변화가 전선 주위에 자기장을 형성했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형성되느냐? 이렇게 앙페르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코일로 만들면 지울 게 많네. 코일. 전에도 했지만 코일로 만약에 이렇게 전류를 흘려줬다. 어? 전류를 흘려줬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게 전류가 바꿔져야 되니까 직류를 흘려주면은 아무 소용 없어. 그치?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가니까 정상 상태. 교류를 흘려줬을 때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하니까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는 거지. 1초에 뭐 60Hz면은 1초에 60번씩 막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지. 전류의 변화가 생겨서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그러면 어느 쪽이 N극 쪽이냐? 이때도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이렇게 만약에 어떻게 그렸어 내가 이렇게 지금 철심이 있다고 치고 철심에 다시 여기 철심에 이제 감아요 이 모양을 그래서 요렇게 감는다 나오고 좀 이제 입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전류를 요렇게 넣어줬다 넣어주고 빼주고 넣어주고 빼주고 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넣는 순간을 생각하면 그 순간이면 요렇게 요게 이제 그때는
요게 전류의 방향이 돼. 그때는 이게 전류의 방향이 되고 요게 자기장의 방향이 N극이 돼요. N극. 그래서 요렇게 요런 자기력선이 나와요. N극, S극. 전자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철심에다가 코일 감고 전류의 변화만 시켜주면 전자석이야. 교류를 연결하면 돼. 교류만 연결하는 순간 왔다 갔다 하니까 N극, S극이 막 변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또는 여기에 이제 철심을 넣고 아직 이제 전기를 안 넣고 전기를 생산하게 할 수도 있어. 여기서 전기 받을 준비를 하고 이쪽에 또 다른 전자석이나 아니면 자석으로 왔다 갔다 시켜. 이제 자기장의 변화를 주면 이제 전류가 흘러요. 그게 이제 이 웨르스테드는 전류의 변화가 자기장을 형성한다 그랬는데 패러데이는 그걸 이해하고 똑같은 실험을 더 멋지게 한 다음에 반대로 이제 자기장의 변화를 주니까 전기가 생산된다. 이걸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게 발전기예요. 여기다가 자석을 N극, S극 자석을 넣었다 뺐다 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전류 흘려보는 것도 아니야. 그냥 생 코일이야. 생 코일 안에 전류를 넣었다 뺐다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딱 넣으면 순간에 전기가 유도가 돼. 전기가 만들어져.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은 이 외계인이 침입하면 그걸 막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요. 여기 지금 전자력선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전자력선이 치니까 이쪽에서 순간적으로 전자력선이 딱 생기면서 맞받아 치는 거야. 이렇게 맞받아 쳐. 그래서 만약 이게 N극이면 여기가 또 N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류가 이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하겠지. 이쪽 방향으로 이제 그때는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딱 흐르는 거지. 또 이쪽으로 탁 빼면 또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그러니까 교류 전류가 만들어져. 이게 교류 발전기의 시초예요. 패러데이. 코일만 감아놓고 전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니까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막 바뀌는 전기, 즉 교류 전류가 나오는 거지. 아시겠어요? 이제 넣었다 뺐다 하는 것 대신에 돌려줬어. 어? 넣었다 뺐다 하는 힘들지. 그러니까 이걸 자꾸 뱅글뱅글 돌려. 그래도 N극이 가까이 갔다가 멀어져도 하니까 자석을 계속 돌려주면 여기서 전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발전기, AC 발전기가 나와요. AC 전류가 나와. 그래서 이걸 효과적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 가운데에 요 자석을 돌려줘. N극, S극 이거 돌려주는 장치만 만들고 주변에 여기 코일을 이렇게 코일을 한 세트만 하지 말고 여러 세트 하면 더 많이 나오겠죠. 전기 받아먹을 코일들을 많이 만들어.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그리고 얘를 계속 돌려줘. 전자석을 돌려주면 여기서 전기가 생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돌려주는 건 뭐예요? 터빈이지, 터빈. 전자석에 터빈 연결해서 돌려주면 돼. 그 터빈을 돌리는 걸 이제 물을 끓여서 하든지 아니면 수력이 낙차를 이용하든지 화력으로 물을 끓여가지고 하든지 원자력으로 물을 끓여서 증기로 하든지 하여튼 뭔가 돌리기만 하면 전자석을 돌리기만 하면 또는 자석을 돌리기만 하면 이게 이제 전기가 나오는 게 발전기죠. 이게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패러데이가 위대한 거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자석이 되는 거, 철 같은 것은 자석 근처에 놓으면 자석이 되죠? 그걸 자화라고 그래. 그래서 자석이 잘 되는 물질을 상자성체라고 하지. 강자성체. 강하게 자화가 되는 걸 강자성체. 그다음에 보통인 거는 별로인 것은 상자성체. 그 다음에 또 반자성체도 있어요. 잘 안 생기는 거. 안 생기는 거 어디 갔어? 제 나오네. 그래서 강자성체는 철 같은 경우, 뭐 니켈 이런 거, 망간 이건 자석이 잘 되는 물질을 강자성체라고 하고 안 되는 것은 뭐 비자성체 또는 반자성체라고 하고
그저 그런 것은 이제 상자성체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지금 전기와 자석에 대해서 했어요. 시간이 어떻게 됐어? 그러면 좀 쉬었다가 지금 여기까지 했어요. 전기와 자석에 대해서 살펴봤어. 그래서 여기에서 자석은 이미 우리가 이제 있던 거고 그 자석에 다른 그 금속을 갖다 대니까 자기 유도가 되어서 자석으로 또 변하더라. 또는 여기 이제 웨르스테드나 패러데이가 발견한 것은 또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할 때 또 자석이 된다. 전자석이 된다. 그런 것도 연결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극 사이의 쿨롱의 법칙 이걸 안 했네. 이게 저기랑 똑같아요. 두 극 사이에 만약에 여기 자석이 N극, S극, 여기 N극, S극 이렇게 자석이 있을 때 서로 이제 밀겠죠? 밀 때 요 힘, 밀 때 미는 힘 또는 S극이 N극, S극이 다르면 땡길 거고 같은 극이면 밀 건데 그때 힘이면 이때에 이제 매그네틱 그 밀도 뭐라고 해야 돼? 이거 파이로 해야 되겠네. 파이 1 곱하기 파이 2 나누기 R의 제곱 나누기 K 똑같아요. 이거. 그 전화에서 저기 전화에서 쿨롱 전화에서 여기 전자 전자 이렇게 두 개 있을 때 정전기 있을 때 여기서 쿨롱의 법칙이 있었죠? 이때도 R 제곱분의 거리 요거 전하량 Q1, Q2 그다음에 여기 뭐야? K. 근데 K 값은 다르겠죠. 이건 일렉트릭, 이건 매그네틱이니까 K 값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 그다음에 이게 또 중력 법칙하고 같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쿨롱에 대응하는 게 여기서는 뭐야? 웨버다. 웨버. 나머지는 똑같고. 자, 그럼 이것으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고 좀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